은누리 디지털문화원의 실장 최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만의 회기 유튜브 실체와 전망 책의 저자 이상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자분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상호 교수님은 알토대학교 MBA를 거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졸업하시고 현재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미 출간한 책도 10권이 넘으시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요 책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요 책 앞에 날개 한 장 여셔가지고 책 날개를 보시면은 이상호 교수님의 양력이 잘 나와 있어요. 글자가 좀 작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 즐겁게 한번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식순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그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는데요. 내빈 소개는 이상호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북 콘서트 주인공 저자 이상호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호입니다. 여기 진짜 힘든 걸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월요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내빈 소개는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 진현욱 사장님이십니다. 저 뒤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신데 흔쾌히 출판을 하시는 걸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마이스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마이스 그러면 관광 컨벤션 이쪽 분야인데요. 그쪽 분야에 강석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스 기업의 대표로 계시는 이창우 대표님도 오셨고요. 네네. 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출판 쪽에도 계셨고 그리고 최근은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박상병 사장님 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요 정도로 예. 나머지는 또 우리 대표님께서 그럼요.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북 콘서트를 축하하는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낭송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시는 우리 식순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왼쪽에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시는 짧죠? 짧지만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느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한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 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자, 어때요? 안과 밖, 전생과 내생,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계의 꽃이 핀다는 내용의 축시였어요. 꽃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관계를 이어갈 때 평화와 신뢰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에 또 저보다 해석을 더 멋지게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센텀 디지털 캠프 은누리 디지털 문화원의 이사장 박하 시인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시를 쓸 때는 박하 시인이라고 하고, 그냥 이 기술 관련, 건설 관련 글을 쓸 때는 박원호 기술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쪽에는 그런 좀 인문학적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박하 시인으로 드렸는데요. 이상우 교수님하고 우리 은누리 디지털 문화원하고는 이렇게 이제 자문 교수님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개원한 게 작년 6월 3일인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5080 정도 콘서트 뭐 이래가지고 한번 센텀 저쪽이 어딥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컴퓨터 관련, 인터넷 관련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자람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6월 3일 해갖고 이제 1년이 넘고 이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또 뭐 자문도 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내시고 저희가 여기에 그동안에 가장 인기 상품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되기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를 담당했다면은 교수님은 이걸 뭐 학술적으로 실체를 분석하고 또 전망을 하고 이런 쪽이라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정말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했는데 뭐 중국 뭐 소동파 시에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보면은 보물인데 저쪽에서 보면은 뭐 언덕이고 뭐 이런 건데 그 산의 모양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이게 산 중에 있어갖고는 산 전체의 모습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여기 보시면은 유튜버로 이렇게 다들 보시지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또 이제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런 현상을 확정편향이라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유튜버 전체를 조금 객관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자체 채널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 1번은 교수님이 이제 한 30분 정도 PPT를 해갖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실 거고, 2부에는 그냥 요 같이 오늘 정말 이렇게 수영 강변의 노변 정담 같은 그런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패널은 여기 요 디지털 문화원의 원장님 박원 원장하고 또 우리 저 최신정 실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선 꺼내는 질문을 하겠고 그 나머지는 같이 이렇게 오늘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축하 공연이 있어요.
다음 순서는 클래식 기타 연주인데요. 들으실 곡은 바흐의 류트 모음곡 1번 2단조 브레와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아라비아 기상곡입니다. 우리 식순에 연주자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스튜디오 레오. 스튜디오 레오. 자, 누구실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멋진 연주자분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어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예. 곡명을 물론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곡명을 소개를 하면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약간씩 해주시면. 예.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류트 조곡 1번에 있는 곡입니다. 뭐 영상을 찍으시고 싶으신 분은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곡, 제가 오늘 연주하는 곡들은 그 스튜디오 레오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다 올라가 있는 곡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오디오만 올라가 있어요. 이 연주하는 모습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이면서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오디오만 들어가 있고요. 아마 연주하는 거를 보시는 아마 최초의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류트 조곡 1번입니다. 1번의 부레라는 곡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짧습니다. 한 2분이 채 안 됩니다. 2분이 채 안 되는데 바로크 시대의 그 어떤 음악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느끼시기에 딱 좋은 그런 아주 교양 넘치는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곡은 그 타레가라는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의 곡입니다. 타레가의 곡들은 대부분 스페니시 풍의 곡들이고요. 타레가의 곡 중에 가장 스페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카프리치오 아라베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우리말로는 아랍 광시곡입니다. 아랍 광시곡. 그래서 들어보시면 좀 몽롱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스페인의 어떤
지중해 따뜻한 바람 속에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스페인에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곡은 락 그룹인데요. 예, 락 그룹입니다.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그 락 그룹인데 그 락 그룹의 곡 중에서 유일하게 연주곡으로 연주된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쾌한 곡이고 흥미로운 주법을 쓰고 있어서 제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Midsummer's Daydream이라는 곡인데요.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멋진 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여름 낮의 꿈입니다. 이거는 한여름 낮의 꿈. Midsummer's Daydream이라는 곡인데 곡이 경쾌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곡은 짧습니다. 이것도 1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리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중이 있는 데서 연주를 처음 합니다. 예. 혼자만 연습하다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네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곡들은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30번씩 연습했습니다. 예, 30번 연습해서 겨우 하나 잡아갖고 올린 것들인데, 네, 오늘은 역시 실력이 바로 뽀롱이 나네요. 지금 연주할 곡은 제가 올리지 않은 곡입니다. 올리지 않은 곡인데, 왜 안 올렸냐면, 곡이 어려워서 성공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못 올린 곡입니다. 이 곡은 그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Recuerdos de la Alhambra, 우리말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입니다. 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 곡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4분 정도. 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 보고 야. 네. 스튜디오 리오의 멋진 공연 잘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멋졌습니다. 네, 계속 떨린다고 하시고 실수도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모르죠. 아까 저는 이제 스페인의 향기가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교수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예, 잠깐. 들으면서 해외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을 받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해외 여행에 발목이 많이 묶였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그 와중에 교수님 아니죠. 스튜디오 리오 연주가분 덕분에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기타로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상호 교수님의 신간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잠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예. 제가 이 책을 기획을 처음 하게 된 거는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에 교수님 마이크가 좀 보니까 이게 마스크 벗어도 벗고 할까요? 혼자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이게, 선명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잠깐 그럼 벗고 하겠습니다. 예, 한 1년 전쯤에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1인 1채널 운영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각자 저희 과 학생 한 학년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요즘은 중국 학생들까지 와서 한 40명까지 되는데 학생들한테 1인 1채널씩 다 개설을 하라고 강제로 시켰었죠. 근데 강제로 시켜보니까 역시 강제로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는데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예,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하라고만 했나.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제가 1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걔 중에는 좀 괜찮은 품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학생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하진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한 2개, 3개 영상 올리다가 말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뭐 한 30명, 좀 많이 나오는 학생이 한 100명 그 정도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한동안은 역시 채널의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요 관련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유튜브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공부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더 필요한 내용이 뭔가 있을까 해서 좀 더 깊게 보게 된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올렸던 채널의 영상에 일부 채널이 엄청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구독자 수가 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희 미디어 학부에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보던 드라마에 OST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전부 다 여자가 부른 노래인 거예요. 따라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음악을 남자 목소리로 바꾸면 좀 나도 따라 부르기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더서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거를
남자 목소리를 이렇게 변조를 했습니다. 여자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를 변조해서 제가 몇 개를 올렸는데 마침 그때 히트친 드라마가 봄밤이란 드라마였어요. 봄밤. 그 봄밤 드라마를 고르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MBC 정책 자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MBC가 봄밤 드라마를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MBC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봄밤 드라마 OST도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OST 몇 개를 올렸는데 그게 어디서 인기를 끌게 됐냐면 동남아하고요. 저기 남미에 있는 40대, 50대 아줌마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구독자는 안 느는데 남미하고 동남아에서 구독자가 막 늘기 시작하더니 이 연령대가 이제 60대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드라마 OST를 음성 변조를 해도 구글은 이거 다 잡아내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익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채널 구독자를 늘리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나중에 이제 다른 드라마 OST도 몇 개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해봤죠. 그러다가 뭐 남의 노래만 할 거 있나 내 음악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연주한 곡도 한번 몇 곡 올려보고 그렇게 저렇게 계속 채널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하여간 뭐 올린 영상이 한 2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200개는 넘고 꾸준히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제 채널의 주요 테마는요, 그냥 자연 풍경입니다. 자연 풍경. 그래서 뭐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요.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늘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영상들, 화면들을 제가 그냥 담아서 올린 것 뿐이고, 다만 이제 제 채널의 영상의 특징은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풍경을 올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음악은 그 무료 음악 중에 에픽 뮤직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에픽 뮤직. 에픽 뮤직이라는 장르는 그냥 장엄한 음악이에요. 장엄한 음악. 그 장엄한 음악인데 저작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그런 곡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는데 의외로 그것도 이제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가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대단한 구독자 수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둘 그렇게 계속 구독자를 늘려가던 차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문제는 구글도 돈을 많이 벌고 유튜브도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 회사들은 100번 콜센터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KT 전화 쓰시면 100번 전화하면 사람이 전화 받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받죠. 106번은 뭐 SK고 LG는 뭐 109번인가요? 사람이 전화 받는 그 콜센터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는. 케이블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글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페이스북도 없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트위터 이런 애들도 해외에서 들어온 플랫폼들은 그런 콜센터가 없습니다. 그게 왜 없냐면 법에 없어서 그러거든요. 법에 얘들 콜센터 만들어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도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문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노란 딱지 붙는 경우도 있고, 지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뭐 영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경고도 오고, 수익이 생기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구글 너무 자기들은 돈을 벌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 제대로 안 하는 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요. 유튜브도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그런 문제들을 문제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채널을 운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에 얘기는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유튜브 이 책 내신 분도 몇 있는데 뭐 유튜브 책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구독자 수 늘리기 뭐 아니면 뭐 영상 편집 둘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를 윤리적으로 좀 잘하자 하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책의 챕터에는 많은 챕터가 있지만 제가 요약한 거는 한 5개 챕터 있습니다. 근데 이 챕터 외에도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요약하는 거 몇 개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 책에는 아마 5번째 장으로 돼 있을 텐데 야만의 회기, 저속한 가시의 공간이 되어버린 유튜브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83%가 유튜브를 매일 1시간 이상 한다고 합니다. 매일. 근데 보통 우리가 미디어 조사를 하면요. 매일 3시간 동안 TV를 본다. 그게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였거든요. 매일 3시간. 그런데 그 매일 3시간 중에 1시간은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2시간은 그럼 방송이 그대로 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요. 방송 말고 인터넷이나 다른 거로 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제가 여기 올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좀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즐겨봤던 유명한 유튜버들의 채널들이 전부 다 유료 광고 포함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한혜연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 채널 들어가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옛날에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안 적혀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영상 안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안 되면 이제 제목에 넣든가 내용에 넣든가 넣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넣게 되면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9월 1일자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광고 표시 제대로 안 하고 영상을 그냥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광고로 영상을 보냈는데 그거를 오픈을 안 하고 글로 적든가 영상에 넣든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그냥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게 뭐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돈을 준 광고주한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보겸이나 도티나 이런 유튜버들 있죠. 보겸이나 도티 같은 유튜버들이 닭다리 하나 뜯는데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4천만 원. 예, 한 번 나와서 닭다리 한 번 뜯어주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 그게 4천만 원이라는데 그게 100만 유튜버고 200만 유튜버고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죠. 근데 이제 한 번 먹을 때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모 분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지나가다가 샀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것도 하나당 작게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랍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설마 누가 알겠어? 하고 했을 거고 또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간접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에 드라마 보시면은 간접 광고 엄청 많잖아요. 냉장고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TV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해도 괜찮겠거니 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걸리면 이제 누가 그 벌금과 형벌을 받냐. 지금은 이제 광고주가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돈을 준 치킨 업체 그리고 그걸 틀어준 사업자, MCN 사업자 그런 사업자들이 벌금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법이 반쪽법이라고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유튜버들에게도 이제 지금은 윤리적인 잣대로 너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개인에게도 벌금을 묻는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뭐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유튜브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책에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챕터 5 중간쯤에 요 설문문항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설문문항인데 요걸 이제 차분히 앉아서 한번 이렇게 숫자를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적 내성은 내가 시간이 지나는 거에 대해서 깜빡 잊고 지나버리는 걸 시간적 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장애가 있는지, 금단 불안이 있는지, 이걸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중단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는지 하는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질문에 모두 다 그렇다고 답을 하면은 555 해서 10개니까 50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아니다 하면 111 해서 10점입니다. 그래서 최하 점수가 10점이고 최대 점수가 50점인데 점수를 내보시면 대부분 이제 한 36점 이상이면은 이제 중독 상태입니다. 중독 상태.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은요, 한 26점에서 31점 사이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약간의 중독 정도? 근데 그 정도의 중독 정도는요,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설문문항을 여기다 넣었냐면은, 이게 우리 같은 성인은 괜찮은데, 이게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만약에 36점 이상의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어른들은 뭐 이렇게 중독에 좀 빠졌더라도 긍정적인 중독의 그 즐거움을 느끼고 또 빠져나옵니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나이가 들면서 게임이든 뭐 이런 유튜브든 좀 들어갔다 좀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자정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살 이하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중간에 그 구글의 CEO 같은 경우도 자기 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CEO 수전 월저스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 키즈만 보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뭐 1시간 이하만 쓰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자기 딸한테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그 스냅챗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어린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구글의 CEO나 그 이런 첨단 기술의 그 최고봉에 있는 그런 CEO들은 자기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핸드폰도 안 주고 유튜브도 제대로 못 보게 그렇게 다 막았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면서 우리 아이에게 핸드폰 막 사주고 뭐 유튜브 막 쓰도록 다 해줬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구글이나 유튜브가 참 못됐다. 자기 자식은 안 보여주고 남의 자식들은 마구 중독시키는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얘기하죠. 그 20대가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해볼까인데 실제로 유튜브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하게 못하는 그런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유튜브를 한다면 왜 해야 될까? 그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돈의 목표를 잡고 덤비면요. 사실은 뭐 금방 구독자 늘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자극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극적으로 가면 구독자 수도 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유튜브가 자극적인 것들은 이제 노란 딱지를 붙여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구독자는 늘고 여러 가지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문 유튜버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 생활의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떡상과 떡락에 이런 표현 아십니까? 떡상, 떡락? 네. 떡상은 갑자기 팍 뜨는 거고 떡락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 떡상과 떡락을 거듭하는 유튜버들을 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떴다가 저 사진에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구독자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악플이 달리죠.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아마 그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그 좋아요보다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나빠요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좋아요 해주면 어디 덧나요? 그게 뭐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 아래로 가는 엄지 이거를 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또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 뭔가 그 따지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동기가 분명하다면 사실은 그런 그 시청자의 반응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인이 되면 일단 뭐 여러 면에서 불편하죠. 군중 속에 익명으로 숨을 수도 없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들 뭐 행복하진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 글쎄요 그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유명해지고 싶냐 그러면 다들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다 성인이잖아요. 살아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너무 유명한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적당히 유명 뭐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제 채널에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떡상과 떡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제가 이름을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분이 뜰 때는 정말 저분이 그 국정감사에 예, 그 뭐 증인으로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떡락해가지고요. 이 롯데리아에서도 그분의 메뉴를 이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광고도 여러 개 찍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떡락하기 직전입니다. 저게 떡락하기 직전의 구독자 수거든요. 예, 구독자 수가 얼마죠? 한 20만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예, 20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저분이 그 떡락한 이후에 제가 최근에 찾아봤거든요. 그저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구독자가 오히려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무리를 빚고 이젠 숨어 있어도 참 그럴 판에 어떻게 계속 하고 있나? 근데 구독자 수는 더 늘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 역시 인생은 예, 길게 버티는 거구나 정말 끝까지 버티면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고 물론 욕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나지만 그 욕하는 사람 건 안 보면 되잖아요. 댓글 가리기 하고 예, 숨기기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저분도 사실은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인이 돼서 갑자기 옛날 일이 드러난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겠죠. 뭐 저런 분이 그 구독자가 계속 늘고 시청자 수, 조회수가 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2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2천만 원씩. 아까 그게 그 표거든요. 2천만 원에서 맥스 4천만 원까지 예상이 된다는데, 예, 그걸 보고 좀
따라가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유튜브뿐만 아니고요. 세상이 이제 그 상사의 갑질에 참지 못하는 부하 직원들, 그리고 선배를 존경하지 않는 후배들, 예,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어린이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옛날부터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특히나 그 젊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거를 또 유튜브로 올리고 뭐 이러는 바람에 더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알고리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 구글이나 유튜브도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관련돼서 연구된 책들이나 논문들을 보면 전부 다 실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추측에 근거해서 예,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럴싸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그림이 딱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일단 유튜브는요, 1초에 400시간씩 컨텐츠가 업로드 됩니다. 1초에. 그러니까 1분만 돼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시간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화면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단 한 번도 똑같은 화면이 재생되는 경우 없습니다. 리스트가 다 바뀌죠. 들어갈 때마다. 근데 이거 다 AI 알고리즘으로 이 순서를 매기는데요. 일단 전체 영상 데이터에서 후보군을 생성합니다. 유튜브가. 후보군을 생성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냐면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맥락입니다. 시청 기록과 맥락.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오늘 시청했는지, 어제 시청했는지, 시청한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찾고요. 그리고 맥락, 그러니까 얼마나 봤냐, 그리고 이 시청하기 이전에 어떤 영상을 봤나, 이런 것들 보고 맥락을 추정을 합니다. 그 맥락을 추정해가지고 후보군을 생성해요. 근데 그 후보군을 생성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요 밑에 기타 후보군입니다. 맨 밑에. 기타 후보군이 뭐냐면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영상 컨텐츠도 기타 후보군으로 해서 한두 개를 추천을 꼭 해요. 유튜브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위를 딱 잡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맨 위에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맨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빨리 봤다고 생각해서 그건 중요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 리스트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보잖아요. 그거는 내가 끝까지 밑으로 찾아가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화면을 바꿀 때 맨 밑에 들어가서 봤던 영상을 맨 위로 올려줍니다. 유튜브가. 예,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위가 계속 바뀌죠. 볼 때마다 순위가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뭐 복잡하게 책에는 많이 설명은 돼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말이 많아서 그런데 중간 정도에 보면 암시적 편향, 이 피드백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본 거, 이거는 암시적 편향인 거죠. 암시적 편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여주는데 중간에 음식을 0.1초씩만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0.1초씩. 영화를 쭉 보는 동안에 음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음식을 0.1초씩 살짝 끼워 놨는데 사람이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살짝 지나간 음식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암시적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리스트에 갑자기 어떤 영상이 보여서 그거를 봤다. 그게 이제 암시적 편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내가 클릭했기 때문에
내 맨 위에 리스트가 올라왔으니까 내가 클릭해서 또 영상을 보고 그런 건 편향이 있다고 본 거예요. 맨 위에 있으니까 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도를 낮추는 거죠. 그게 피드백 안 되도록 중요도를 낮추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의 구글 엔지니어도 이 알고리즘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바꿉니다.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시켜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도 안 되고 그 구글의 엔지니어가 거의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매일 이 알고리즘을 고쳐요. 보고 또 수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은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는 그거보다 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유튜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지털 허풍의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적인 표현이라 할까?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이랄까? 그런 느낌인데 왜 제가 저렇게 했냐면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치라는 분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서 구글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구글 빅데이터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얘기를 어딘가 흔적에 남겼었던 사람이고 가족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그 가족은 몇 달 안 있다가 이혼하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그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내놓는 그 글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뭐 고상한 어떤 걸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뭐 굉장히 음란한 것들, 뭐 저속한 것들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나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구글의 빅데이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들어간 흔적들이 구글에 다 나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구글의 빅데이터를 보고 뭐라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뭐라고 그랬냐면 디지털 허풍 사이트라고 그랬거든요.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모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인스타그램은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자랑하는 다 그런 사이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나는 정말 멋있는 놈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디지털 허풍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요. 토끼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토끼굴은 이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인데요. 그 토끼굴을 통해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굴 같은 경우에 토끼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굴의 모습이 특성이라는데 구글 유튜브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잠깐 요거 찾아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1시간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토끼굴에 빠지는 그런 거를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매체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온 기사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난주 기사입니다. 직장인 4명 중에 1명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근데 대부분은 수익이 없고 뭐 재미로 뭐 시작을 하는 거겠죠. 워낙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관심 있는 제 후배한테 책 한번 사보라고 그랬더니 책을 사고 후배가 저한테 한 말이 요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직장인의 4대 거짓말 아니냐고. 그래서 4대 거짓말이 뭐냐 그러니까 술 끊을 거다, 담배 끊을 거다, 살 뺄 거다, 퇴사할 거다. 지금 그게 3대 거짓말이었는데 하나가 늘어서 유튜브 할 거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후배인데요. 유튜브를 해요. 근데 그 친구 채널은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진짜 바른 유튜브 활동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솔직하게 자기의 주변 일상을 다 유튜브에 올려요. 구독자 30명밖에 없습니다.
구독자 30명밖에 없는데 영상 올린 컨텐츠 수가요. 거의 한 600개 정도 돼요. 600개 정도. 근데 이제 몇 년을 유튜브를 컨텐츠로 올렸냐면 한 5년 올린 것 같아요. 5년.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자기 주변에 자기가 취미 하는 거, 그 친구 이제 가족이랑 노는 거, 이걸 전부 다 찍어갖고 다 올리는 거예요. 편집도 안 해요. 편집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제목도 안 붙이고요. 음악도 밑에 안 깔았어요. 그냥 찍은 거 그냥 바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음악을 안 까냐? 편집 한번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선배님, 자기는 자기가 일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일기 안 쓴대요. 이게 일기라는 거예요. 유튜브가 일기래. 자기 일기. 이거 보면은 자기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회사에서도 알고 자기 가족도 알고 다 안다는 거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에 대해서 기억해 줄 수 있는 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나중에 글을 읽겠냐는 거예요. 책 내봐야 책도 뭐 나중에 먼지가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 채널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구독을 했죠. 32명에서 33명이 됐어요. 제가 구독해줘서.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꾸밈이 없어요. 정말 꾸밈이 없고 너무 순수해요. 사람이. 지금 삼성 SDS에 다니거든요.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한테 제가 막 칭찬을 해줬어요. 와,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유튜브 하려고 하는 것도 야, 너처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칭찬을 해줬거든요. 아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구독자가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친구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동기가 분명한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동기가. 자기는 뭐 자기 인생의 기록이고 죽을 때 남은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를 기억할 때 여기 와서 보면 된다. 그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그 친구가 읽으면서 그럼 난 바르게 하고 있는 거네요. 라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구글의 CEO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들 유튜브 못 보게 했다는 내용들이고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는데 뭐 선택적 지각,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확증 편향, 뭐 반향실 효과, 필터 버블,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쭉 넣어놨으니까 저거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예. 내가 보기 싫은 거 안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있어도 아마 딱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만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확증 편향인데 내 신념하고 일치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냥 우파가 좋으면 우파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 좋아 보여. 좌파는 너무 싫어.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런 거죠. 좌파 좋아하면 우파 건 기억도 안 나. 뭐 그런 거예요. 같이 들었는데도 기억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뭐 필터 버블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정보라는 게 이제 필터를 거쳐서 나오잖아요. 우리 거름망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막 거품 막 나는 것처럼 필터를 거치면 거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의 통신 트래픽의 35%가 유튜브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할 거야 아마. 우리나라는 저거보다 제가 볼 때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통계가 안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전 세계 통신망의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그 나라의 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유지시키는데 돈도 주지 않습니다. 약간 줘요, 약간. 근데 유튜브가 벌어가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작은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회사 있어요. OTT.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신문 광고한 거 아세요? 신문에 전면 광고했습니다. 조선일보, 뭐 디지털 타임스, 뭐 이런
국내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했어요. 넷플릭스가 왜 전면 광고를 했겠습니까? 왜 했냐면 넷플릭스도 유튜브 다음으로 트래픽 많이 잡아먹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트래픽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야, 너네들이 대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이 막 나오니까 얘들이 아, 우리는 광고는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신문에 지면 광고를 한번 해준 거거든요. 아마 유튜브도 이제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아마 신문에 지면 광고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가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유튜브하고 이제 유튜버하고 돈을 나눌 때 유튜브가 45% 먹고 유튜버가 55% 먹잖아요. 예, 광고 수익 나눠 먹을 때.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아이폰에 올리면요. 7대 3이에요. 7대 3. 애플이 30% 갖고 갑니다. 예, 개발한 사람 70% 먹어요. 예,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영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냥 유튜브는 구글이 돈을 벌기 위한 광고 플랫폼이고 거기에 우리는 영상을 올려서 구글이 돈을 벌게 만드는 플랫폼인데 그렇게 따지면 구글이 45% 먹는 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예. 사실은 구글은 애플처럼 30%만 먹어야 돼요. 30%만 먹고 그럼 이제 55%는 유튜버한테 가면 나머지 15%는 누가 먹어야겠어요? 사실은 시청자가 가져가야 될 몫입니다. 시청자가 사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영상을 봐준다는 것 때문에 그냥 자기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내 시간을 갉아먹은 거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15% 정도는 유튜브가 시청자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주고 유튜브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한테 일일이 줄 수 없으면 세금으로라도 내라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유튜브 계속 성장하는데 크리에이터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how to, 내가 뭘 잘하니까 좀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거,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에듀케이션 뭐 이런 쪽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 재밌어 한대요. 하는 사람들은. 예, 또 순위가 쭉 있지만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예,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보는 사람은 비디오 게임 좋아하고 뭐 이런 겁니다. 정치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의 선호도가 약간 미스매치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애들이 나와야 돼, 애들이.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게 어린이가 나오는 어린이 채널입니다. 어린이가 나오는 어린이 채널. 그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어린이 채널이 아니지만 어린이가 나오는 게 두 번째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채널인데 어린이가 안 나와. 그러면 그거보다 좀 적게 봐요. 그리고 어린이 채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이게 광고의 3B 법칙하고 똑같거든요. 광고의 3B 법칙이 뷰티, 비스트, 베이비거든요. 일단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눈이 뺏깁니다. 남자든 여자든. 두 번째는 동물이 나오면 뺏겨요. 동물이 나오면. 근데 아름답고 동물인데 어리기까지 해. 그럼 완전히 뿅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물의 새끼, 강아지, 고양이 새끼, 어린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끝인 거죠. 뭐. 예, 귀여운 거.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 주변에 어린 생물이 없는지 예, 잘 찾아보시면 뭐 주변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이 채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린이 채널들 뭐 장난감 채널도 인기 많고 어린이 채널도 인기 많고 이 사람은 이제 퓨디파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튜브로 개인 채널인데 1억을 넘긴 사람입니다. 구독자 1억. 예. 작년에 1억 넘길 때 제가 스크린샷 떤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억을 넘겼는데 뭐 이 사람 말고도 1억 넘긴 사람 많지만 이 사람은 개인으로 1억 처음 넘긴 거고요. 이 사람은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유튜브 너무 재밌어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졸업을 안 했어요. 졸업 안 하고 이렇게 게임 설명하는 거 이거로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유튜브에 대한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이 안에 보면요, 유튜브의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저께 공인중개사 시험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준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진짜 이제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고시입니다. 고시. 제 아는 지인이 변호사 있거든요. 변호사. 저는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안 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더라고요. 1차만 붙고 2차 떨어져갖고 2년째 두 번째 할 때 2차 붙어갖고 공인중개사 됐어요. 그 변호사가 저한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교수님 이건 진짜 비밀입니다. 그러면 저 첫 번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민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 지금 완전 고시 수준이래요. 공인중개사.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도 2년 만에 붙었다고.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데 이분은 돈 쓰기 정말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진짜 돈 쓰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안 사고 누가 공인중개사 시험 치고 포기하고 버린 중고책 그거를 얻었어요. 책을 사지도 않은. 얻었는데 얻어갖고 그거로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는데 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법이 다 바뀌었고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험 칠 때 보니까 책의 내용이 다 틀린 거야. 옛날 책인 거야. 그래갖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유튜브에 있는 공인중개사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책의 내용을 고치면서 그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합격했습니다. 1차, 2차 다 합격했어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좋은 면으로 보면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이거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저 아까 기타 쳤지만 제가 기타 친 거를 유튜브에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겁나게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겁나게 많은 천재들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해외에도 많고 그리고 이 음악 같은 경우는요 악플이 많아요. 악플이면 견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안 올리고 마는 거죠. 설마 오늘 제가 나온 게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바로 악플이 달릴 겁니다. 아마 예, 견디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장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제약이 없죠. 제약이 없고 문화적 할인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하여간 그 업로드되는 공간 자체도 무제한으로 계속 확장되는 우주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한도 끝도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뭐 그런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는 거고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공유주의 비극은 뭐냐면 이게 생물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같이 시키면 탕수육부터 먹잖아요. 짜장면 나중에 먹고 탕수육 먼저 먹으려고 막 그런 거. 이제 동물 키울 때도 소를 키우는데 우리 집, 옆집 이렇게 다 소 키우고 각자의 목초지가 있는데 공동의 목초지를 이렇게 놔뒀더니 사람들이 자기 목초지에는 풀을 안 뜯게 하고 공동의 목초지에 가서 먼저 풀을 뜯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공유주의 비극처럼 공간을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놔두고 아무나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착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저속하게 노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자랑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열받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이 공간이 황폐화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특징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이 돼 있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요 그래프도 의미 있는 그래프인데 이거는 뭐냐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책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파레토 프린시플이라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8대2의 법칙이죠. 전체 매출의 80%는 20%로부터 나온다. 이런 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근데 이제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는
법칙도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선택의 역설이에요. 선택의 역설은 뭐냐면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사람들이 짜증난다는 거죠. 선택지가 어느 정도 많아야지 너무 많으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다 소화를 못하니까 몇 개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한쪽으로 몰리는 이게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실제 그 유튜브 구독자 수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래프인데 어쨌든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요. 롱테일은 이제 꼬리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는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으면서도 꼬리는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저게 굉장히 길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진 않아도 한 중급 이상, 중소급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출연으로 이제 국민 우울증 생기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뭐 보람튜브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00억이 넘잖아요. 보람튜브. 보람이 혼자 6살짜리. 지금 7살 됐겠네요. 작년에 6살이니까. 보람이가 1년에 100억 넘게 버는데 사실 보람이 가족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요. 보람이 하나가 가족을 다 먹으니까 엄마, 아빠, 삼촌 다 먹여 살리거든요. 청담동에 95억짜리 빌딩, 95억인가? 하여간 빌딩도 사고 보람이뿐 아니죠. 뭐 그 순위 높이 있는 어린이들 채널이 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어린이가 나온 채널 좋다 이거죠. 어린이 다들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린이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족이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를 찍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린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 정신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저 가족들은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뭐 이렇게 유기견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어디서 사온 다음에 그 유기견을 막 괴롭히고 밥도 잘 안 주고 뭐 때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과제 주고 막 그래가지고 혹사시켰다가 이제 들통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제가 쭉 얘기하면서 조심할 부분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가짜뉴스 그리고 뭐 미풍양속을 해체시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컨텐츠들에 대한 사례들도 제가 쭉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후적 규제, 그러니까 유튜브가 워낙 가짜뉴스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그 가짜 뉴스를 올리고 나서 그 경고가 나왔을 때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은 저는 저런 식으로 벌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대예요. 왜냐하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경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벌금을 매기려면 법률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나쁜 거다, 가짜다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 가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혐오 콘텐츠는 그럴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가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그 유튜버들이 발언하는 여러 가지 중에 보면은 진짜 뉴스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섞어갖고 이렇게 막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어느 선까지 진짜고 가짜고 구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딱 자르기가 힘든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제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시간이 오늘 많이 돼요. 예. 아이고. 그쵸. 네네네네. 예. 뒷광고 얘기는 이따가 질의응답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조금 이따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늘도 이제 제가 일단 사회를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저 앞에 일부에 사회 보신 최신정 실장님도 나오십시오. 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에 설명하신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를
제가 우선 뭐 이렇게 마중물 삼아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고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 2부에는 우리 저 박은옥 원장님 잠깐 뭐 본인 소개 잠깐 좀 저요? 하시죠. 예, 패널로 좀 하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센텀 디지털 문화원의 원장 박원옥입니다. 선생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랫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하다라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교수님 뭐 저 예리한 질문을 해도 뭐 이렇게 잘 받아내시더라고. 아, 예. 가보시죠. 네. 예, 그 앞에 이제 그런데 또 뭐 수준 낮은 질문도 이렇게 재밌게 아마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아, 예. 저는 그 아까 그 옆으로. 네. 유튜버가 알고 보면은 광고판이다 하는 게. 뭐 긴가민가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는 부분은 아까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는 어떻게 해갖고 돈을 버는가 이런 데에 그 뒤에 보면 뭐랍니까 거대한 음모가 이렇게 우리가 잘 인식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알고리즘하고 우리가 그냥 막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하고 그 유튜브에 광고 수익하는 그런 숨어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빅데이터. 그리고 뭐 인공지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급의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면 구글에서 우리가 조회하고 놀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데이터로 남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순식간에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 그걸 가지고 어떤 거를 구독자의 화면에 맨 처음에 리스트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 해주고 이런 로직을 잡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컴퓨터의 논리로 로직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구글의 그 AI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화면에 조회할 수 있게 올려주는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한번 정해놓고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계속 실험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대략 이렇게 돼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구글이 알고리즘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구글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서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나. 그거는 이제 채널의 운영자가 광고 수익을 많이 높이는 게 아니라 구글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오래 있으면 돈을 버니까 이제 그 목적 하에 그 알고리즘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컨대 뭐 윤리적이고 건전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종류는 길게 보니까 광고가 좀 들어가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알고리즘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사실 설명을 못 드린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구글은 긴 영상을 좋아합니다. 긴 영상을 좋아해요. 긴 영상에 중간에 광고를 넣기가 좋잖아요. 짧은 영상보다는 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럼 길이가 얼마나가 적당하냐? 10분 정도입니다. 10분. 그래서 10분을 넘기는 것과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그
구독자 수와 조회수의 영향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10분을 넘겨서 구독자 수가 늘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구글이 10분이 넘는 것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리스트에. 더 많이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 수가 느는 거죠. 예, 순전히 구글의 의지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시간짜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구글 입장에서는 2시간짜리가 더 좋죠. 예, 3시간짜리가 좋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시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2시간짜리는 너무 힘들죠, 만드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게 한 10분에서 14분 사이?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영상이 30분짜리다. 그러면 15분, 15분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4분 이하는 안 좋냐? 꼭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데, 노출이 덜 된다는 것 뿐이죠. 네. 너무 길게 답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또 상세하게 설명하시니까 예. 그 질문은 다음 우리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해가지고 지금 뭐 강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실무 쪽에서 강훈호 원장님이 잠깐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몰아가지고 여기 또 우리 저 30대 최신정 실장님, 저 원장님은 50대 대표, 그래서 최신정 실장님도 같이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객석에서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몇 분 질문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원장님. 저는 현장에서 유튜브 가르치면서 가장 사실은 고민이 학생들 채널이 어떻게 하면 더 인기가 있을까.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꺼내놓고 그걸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원장님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항상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는 꾸준히 길게 보고 가보자 이러는데 정말 그 답변만이 최선인가 이게 고민이 됩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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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영 실장님 같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뭐 유튜브 강의를 해본 적은 없으나 혹시 오늘 포스터 마음에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감동 받았습니다. 예, 포스터 제작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끔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정말 생뚱맞은 뭔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거에 저는 검색한 적도 없는 뭐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뭐를 100만 뷰? 뭐 이런 걸 달성했을 때 나오는 뭐 이벤트 같은 뭐 그런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네. 만약에 유튜브에 마크 주커버그처럼 뭐 네. 유튜브의 CEO가 되신다면 가장 바꾸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이거, 한꺼번에 예. 주시고 그다음에 네. 객석에서 예. 한 3번 정도 질문 한꺼번에 받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질문 한 가지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예. 네. 지금 질문의 수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쉽지 않습니까? 예, 야,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닌데요. 이 질문의 수준이. 일단,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그거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입니다. 예,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옷 좀 벗어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유튜브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가 좋아하는 그 알고리즘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책에 써놓은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길이는 맞추는 게 좋습니다. 길이는 좀 길게 가는 게 좋아요. 너무 짧은 건 안 좋습니다.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길이가 중요해요. 하여간 영상의 길이가 무조건 10분은 넘긴다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10분을. 편집을 하는데 10분이 안 돼. 그러면 앞에 뭐 붙이든가 뒤에 뭐 붙이든가 예, 전에 보니까 영상 보니까 뒤에 블랙으로 남겨놓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뒤에 블랙으로 남겨놓고 뭐 10분 넘기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길이가.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어떤 걸 많이 보나, 이 트렌드를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화, 드라마 그런 데서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 대선에 관심 많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다든가 하여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길게 가는 거죠. 그냥 구독자 수 생각 안 하고 가는 거는 나만 좋으면 돼. 근데 만약에 구독자 수를 올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B 찾으시라고. 3B. 아기, 예, 아름다운 거, 예, 짐승, 애기. 이거는 불패입니다. 불패. 이건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잘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기한 거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남이 보기 힘든 거. 그 영상 아십니까? 두더지 영상? 어떤 농부 아저씨가 그 자기 농사하는데 두더지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만한 그 대야에다가 두더지 잡은 걸 이렇게 놓고 얘가 두더지입니다. 내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고 찍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 뷰가 뭐 몇십만 뷰입니다. 그게 몇십만 뷰. 두더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 조그만 두더지가요. 혼자 막 도망가려고 대야에서 도망가려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거 완전 대박 친 거죠. 그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상을 계속 올리세요. 다른 거 뷰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두더지 영상만 계속 올라가요. 조회수 그것만 올라갑니다. 다른 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이 할아버지가 계속 다른 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공부하는 영상도 많잖아요. 공부하는 애들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공부하는 거 있지, 공부하는 거.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좀 꾸미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설정입니다. 다 설정. 그냥 공부가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됩니까? 그게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있는 힘껏 화장하고, 예, 화장 잘해야죠. 화장 잘하고 예쁘게 하고, 예, 그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푸시시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다는 거죠. 뭐, 예, 자막에다가 오늘 세수도 못했네. 너무 푸시시해. 그런데 사실은 화장 진짜 잔뜩 하고, 예, 한참 준비한 거예요. 한참 준비한 거. 예, 그런 것들 다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수하게 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찍었어. 이런 사람 진짜 드뭅니다. 아까 제 후배처럼 진짜 편집 안 하고 올린 그런 친구는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은 다 설정이고 준비 엄청 하고 기획하고 뭐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쫓으시고 기획 잘 하시고 준비 철저하게 해서 여러 번 찍어야 돼요. 여러 번 찍어서 편집하고 사실 그 정성이 결과물입니다. 정성과 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커머셜에서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돈 들어간 것만큼 잘 나오지 않아요. 돈이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정성을 넣어야죠. 정성을 해서 뭐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고 뭐 이쁜 아이콘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예, 그런 좀 정성을 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진짜 정말 이 유튜브 CEO가 된다면, 예, 아무튼 로직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예, 진짜 사악한 컨텐츠는 아예 발 못 붙이게 하고 싶습니다. 예, 은근히 사악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들이 있어요. 콘텐츠 보면 이게 약간 사악한 듯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가중치를 좀 낮춘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구독자 수에 이렇게 목매달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이 정도.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제 히트 수를 늘리는데 어떤 트렌드 그러고 그 뭡니까 아슬아슬한 경계를 사실은 넘나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시에 그랬잖아요.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네. 경계 이쪽 저쪽을 약간 이렇게 걸치는 게 회원수를 늘리는 게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이제 객석에서 혹시 그 유튜브에 김영선 제가 유튜브를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그 차에 최근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회적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하면서 공모 제출할 때 그 제목과 그 내용을 유튜브에 먼저 올린 다음에 응모 신청을 해야 여러 돼 있습니다. 왕 그리는데 예, 그래서 시하셔도 될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예. 제가 올릴 그 사항을 목소리를 크게. 예, 유튜브 올리고 예. 응모 신청은 한 2일 전에 지금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했는데 유튜브 올리고 나니까 2주 됐는데 오늘이 500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튜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튜브에 올리라 하는 그 저희와 예. 그 성적과 그 소위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질문하시고 같이 네. 예, 질문 예. 이제 그 보통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대상, 내가 누구를 대상, 내 유튜브는 누가 볼 건가. 그럴 때 저는 주로 이제 그 임산부들이 보는데 한 해에 35만이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35만이 다 볼 것도 아닌데 35만 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제한된 중에서 또 내 유튜브를 볼 사람이 몇 있겠나 했을 때게 시작부터 내가 이 뭐라노 내를 구독자 이거 넣는 건 조금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게 내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고객이 이제 산모인데 그 산모하고 겹칠 수 있는 다른 두 개를 겹치면은 또 이 내용이 이 콘텐츠가 좀 모호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뭐 산모도 아니고 뭐 그걸 말하자면 짬뽕이 되는 짬뽕 미안합니다 했더만 뒤섞여지는 이런 콘텐츠로 나가 그래도 뒤섞여지는 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만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 약간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예,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선생님. 예, 질문 없으면 일단은 같이 답변합니다. 예. 그 공모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전 올리는 게 그 본인의 채널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연금공단의 특정 채널에 올리는 건가요? 제 채널을 통해서 올립니다. 아, 예.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유튜브 그 영상 공모전이니까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갖고 자기들이 평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업로드 한 다음에 응모를 하라고 한 그 공무원연금공단의 방침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공모전들이 사실은 그 유튜브 영상을 원래 내가 만들었던 거 가지고 재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모 심사하기 직전에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의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모전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딴 건 모르겠는데 올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회라고 그러니까 영상이 엄청 재밌는 영상인가 봅니다. 유튜브는 뭐 진실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게 중요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사회적 공헌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공헌 가지고 그 길이가 5분 5분. 플러스 마이너스 1 네, 네, 네. 내용입니다. 네, 네, 네. 아, 이거 훌륭한 영상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고민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문적인 거로 가고 싶지만 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 옆길로 가자니 주제가 자체가 좀 모호해지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내 채널의 구독자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한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독자가 어느 순간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 우리가 물론 마케팅에서는 타겟을 선정을 하고 그 타겟에 맞는 뭐 전략을 세워서 이게 공략을 해라. 그게 우리 마케팅에서 보통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팔 때 얘기고, 이 타겟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특정한 타겟에 맞는 것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지쳐요. 우리가 무슨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겟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다른 컨텐츠가 있으시면 그 안에서 채널 구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채널 구분 하셔서 그 채널별로 약간 다른 성격의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채널 안에서는 전문적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채널들이 실제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나중에 좀 지치지도 않고 재밌게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나성순 선생님은 이제 3파 네. 외국인 상대로도 네.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히트 수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홍보하는데도 예.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질문하신 분이 30대, 50대, 60대, 80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대가 또 오늘 여기 두 분이나 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자하고 예. 아까 그 각자 다 채널을 만들어 했는데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유튜브 채널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고민 아까 뭐 시키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해야 재밌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그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렇게 가지고 자기 소개도 하고.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학부를 졸업한 윤선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처음에 과제를 받았을 때는 제일 막막했던 게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획을 시작하고 어디까지를 완성해두고 유튜브를 시작해야 할지 이게 제일 막막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냥 좀 무작정 과제를 해야 되니까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는 그냥 진짜 그때 트렌드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유튜브에서 제안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획이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혹시 훌륭한 온라인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걸로 질문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제일 어려운 예. A 플러스. 네. A 플러스 주고 싶은데 졸업을 해버렸네요. 네. 예, 저 뒤에 있는 두 제자는 저의 최애 제자입니다. 네, 예,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고, 저랑 이제 유튜브 바다에서 같이 허우적댔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죠.
진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들이죠. 처음으로 채널을 만드는 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테고 지금 채널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계정으로 채널 하나 내면은 또 어떤 걸 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은 기획은요. 첫 번째가 내가 나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 때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로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취미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장기가 있다든가 하여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한 300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 주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요리로 하겠다. 요리 300가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리. 예. 한번 머릿속으로 300개를 다 써보지는 않아도 한 30개 정도는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쭉 써보면 아 요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꾸준히. 아니면 뭐 내가 등산을 좋아한다. 그럼 한 300번 등산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리고 또 뭐 애완견 뭐 이런 반려견 이런 애들 키운다면은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취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막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면 그림 한 300점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는 오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잡을 때 같은 주제를 잡더라도요 이 트렌드에 맞아야 돼요. 트렌드에.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보여주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재밌는 건지 그러니까 고객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요소가 재미 요소인지를 찾아야 되죠.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그 해당 주제의 영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구독하는 채널 중에 보면은 이런 영상 있어요. 뭐 이렇게 집에 형광등 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문수리하고 뭐 그런 분들. 대단한 재능이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보면 그분 하나만 찾았을 뿐인데 그거 하나 봤다고 그런 비슷한 사람 한 20명을 유튜브가 또 소개를 해줘요. 순위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자막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재미 요소를 넣었는지를 거기서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크해서 장점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나의 기획에다가 좀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법도 추천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면서 예, 조금씩 배우면서 예를 들면 뭐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30일 동안 기타 배우기 해서 하루하루 기타 치는 거 계속 영상 찍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뭐 사실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 인정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름 재밌게 하고 있는 사람들 거를 보고 내가 한다면 저걸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거기서 아이디어도 좀 얻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지 말라는 건 있어요. 뭐냐면 성공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성공 방식 그거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예,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독자 300만, 구독자 400만에 뭐 누가 뭐 책 내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진짜 좋은 말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구독자 10명일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구독자 10명, 100명일 때 그 사람의 컨텐츠를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옛날에 올린 컨텐츠 한번 보세요. 그게 그런가? 그게 이미 구독자가 한 10만만 돼도요.
이미 왕이에요, 왕. 예, 10만만 돼도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1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구독자 100명일 때 그 찌질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예, 다 잊어버렸어요. 그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10만이 됐기 때문에 이미 왕인데 뭐.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법인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책에도 있지만 구독자 10만, 100만 이러면요. 그 채널은 운영자의 채널이 아니에요. 그건 구독자의 채널이지. 예. 그건 광고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내가 100만 됐다고 100만 유튜버의 책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자만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뭐 용기 내시고 이렇게 뭐 욕심 크게 안 가지시면서 하다 보면 또 압니까? 갑자기 멕시코에서 누가 구독할지 예. 해외에서 구독하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저는 꼭 자막을 넣을 때 영어 자막을 넣든가 아니면 설명에 영어로 구글 번역기가 다 번역해 주잖아요. 이게 딱 봐서 일본 사람 많이 봐. 그 일본말 번역해서 딱 집어넣고요. 번역기가 자동으로 다 해주니까. 포르투갈 사람 좋아해. 그러면 포르투갈 말 좀 번역해서 넣고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예. 글로벌 팬들이 생겨요. 예.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딱 봐서 브라질 사람 그럼 포르투갈어 다 바꿔주고 예.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트리마카시 뭐 다 바꿔갖고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오늘 고생하셨지만 제일 수고하신 네. 예, 이상우 교수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